원달러 환율이 14원 넘게 하락해 1,1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중국 위안화 강세가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다음 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택배기사들이 거부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앞서 정부와 업계가 내놓은 추가 인력 투입 대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수출, 국내 판매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개별 소비세 감면율 축소가 겹친 결과입니다.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본인 부담금도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모두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달러 약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던 환율이 오늘 14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환율 시장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10전 떨어진 달러당 1,160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0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장중에는 1,160원 10전까지 떨어지며 지난 1월 말 저점도 뚫었는데요. 환율은 이번 주 내내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닷새간 26원 넘게 떨어졌는데요. 환율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국 위안화 강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간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1,180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중국 위안화의 초강세 흐름이 발단이 되면서 1,170원대 지지선이 무너지자 하락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400억 원 이상 차자세를 보인 것도 낙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환율 움직임이 1월 말 저점도 뚫은 데다 뚜렷한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1,150원대나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이 제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오는 10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네, 주식시장 움직임도 알아보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 변동성 확대로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사자의 0.26% 오른 2,312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의 0.42% 오른 88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배터리 사업 분사 결정에 주가가 요동치자 LG화학이 부랴부랴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신설되는 법인의 지분율을 70% 이상 유지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은 어제 오후 주주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긴급 컨퍼런스 콜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더라도 LG화학이 절대적 지분율을 유지하겠다며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분할이 완료되면 LG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생기는데 나중에 기업 공개를 하더라도 최소 70% 지분율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공개 시기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동석 LG화학 CFO는 기업 공개를 통해 배터리 사업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LG화학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사 소식이 알려진 LG화학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진화 움직임에 주가는 어제보다 3.26% 오르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리스크화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상장을 추진한다 해도 1년 뒤의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눌렀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LG화학은 다음 달 30일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초에 분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할 후 LG화학은 석유화학과 바이오 등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분사 정보가 공시 전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류 작업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던 택배기사들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택배사들이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일단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택배기사들이 대책을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 작업 거부를 예고했던 택배연대 노조가 오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택배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 전에 분류 인력 3,000명 등 하루 평균 10,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택배노조는 인력 충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 국민 불편함을 고려해 분류 거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근무 시간 중 절반을 분류 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분류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서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목했었는데 물량이 실제로 올해 크게 늘었죠? 네, 집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이 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택배 물동량이 약 21억 6천만 개로 1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6월만 놓고 봤을 때 1년 전보다 36% 급증했는데요. 한 달 전인 5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기사 1명이 월 평균 처리하는 물량은 5,100여 건으로 하루 동안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산과 수출, 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 감면율 축소, 또 여기에 노사 협상까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6.4%, 15.8%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내수마저 1.2% 줄어들며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개별 소비세 인하폭까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생산이 줄어서 결국 하반기에는 이미 완성차 업계들 좀 생산 목표를 약간 상반기로 낮춰놓고 있어요. 노사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판매 부진에 결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량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르노삼성 노조는 임단력 협상 기간에 공장 문을 닫는 것은 임금을 낮춰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80%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파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시니어 촉탁 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단체 교섭 타결도 없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에도 좀 불투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하락돼 있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조 리스크가 겹치면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K-팝과 K-드라마, 영화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수출 효자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은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20곡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록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 먹고는 이사중.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은 신드롬이라고 평가받으며 세계 영화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K-팝을 필두로 영화와 드라마 등 이른바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가 8천만 달러의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세계 음악 산업의 흐름과 최적화된 형태로 K-팝이 있었던 거죠.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지역성이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을 이제 확보한 거죠.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 저작권 수지도 올 상반기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달성하면서 코로나19로 뒷걸음질 친 우리 수출 전선에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의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저께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5명까지 늘었습니다. 시설 일부가 폐쇄되고 추가 접촉자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 광명의 지하차 소화리 공장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늘어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지하차는 주말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4개 종교시설에서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주말에도 비대면 행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 통계도 나왔는데 15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32명이고 전체 사망자에서의 비중도 90%를 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사랑제일교회하고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네, 약 46억 원 규모인데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해와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09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중국에 소송을 걸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실내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음식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부는 올해 안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변수는 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연내 치료제 개발 이거 가능한 겁니까? 네,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장 유력한 게 셀트리온인데요. 네. 어제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상 결과가 좋다면 연말 이후 조건부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역 당국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2상, 3상 임상 시험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고려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상이 가장 안정성과 유효성을 주된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고. 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2상 이상 단계에 접어든 곳은 녹십자, 종근당 등 모두 8곳입니다. 네, 그런데 기대만큼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 제약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 임상 대상자의 확보입니다. 네. 이 임상에 50명 내외 이 3상 들어가면은 최소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 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그만큼 관련 환자 모집이 어려운 겁니다. 이 임상 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있는데요. 최근 해외 유명 제약사들이 잇따라 백신 임상 중 부작용이 나와서 임상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 약이든 백신이든 간에 10,000명, 20,000명에서 한두 개가 나왔다 해서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또 여러 연령군을 대상으로 또 여러 질병을 대상으로 다 해서 나오는 게 이게 치료제와 백신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고 기대를 하는 것은 실망도 클 수 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지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죠. 네, 그리고 치료제에서 중요한 게 선점 효과입니다. 네. 이 먼저 출시된 제품들이 널리 쓰일수록 안정성이 추가 검증돼 만일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치료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임상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각국 정부도 긴급 사용 승인 등 제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작용 없는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주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4차 추경안에 대한 정책 질의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정부 여당의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과 야당의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주장이 맞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통신비와 독감 백신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고요.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 발의 피 수준인 통신비 지급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면서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될 문제도 있고요. 시중에서 필요해가지고 돈으로 내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정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추경안 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여야는 오는 21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를 한 상태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독감 예방 접종 등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로 예정된 추경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간 협상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칼로리가 높은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코로나가 몸무게 걱정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올해 초보다 체중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4.9kg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요. 열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많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살이 쪘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0% 높았고 늘어난 평균 몸무게도 1.9kg 많았습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대로 이 수면과 체중도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면 수면 시간도 조절이 어려울 텐데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수면 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복부 비만이 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규석 세브란스 병원 교수 등이 조사한 결과 7시간 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8시간 자는 사람은 복부 비만일 확률이 약 10% 낮았습니다. 반대로 5시간보다 적게 사는 사람은 비만이 될 확률이 약 50%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4,000명 중 8시간 자는 사람은 약 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1,400여 명은 7시간을 자고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도 500명이나 됐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15년 동안 같은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률이 유지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기간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동일한 보장 내용을 유지하면 5년 주기로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또 의료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 이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실손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 단위로 재가입해 100세까지 보장되는데 가입 기간인 15년간은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률 등이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5년 단위로 바뀌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등을 실손보험이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재가입 주기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공적인 보험 쪽에서도 계속 이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부합하도록 이제 맞춰야 되니까 지금처럼 너무 길면 이 의료제도의 이제 현실하고의 그런 이제 괴리가 크니까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건 맞고요. 다만 가입 기간을 몇 년으로 단축할지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큽니다. 현재 보험업계는 3년까지 줄이자고 제안했고 금감원은 소비자 불이익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단축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 자체가 자기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품이지 더 좋아지는 상품으로 나오긴 어려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하반기 내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재가입 주기가 단축되는 것도 큰 변화지만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에 자기 부담금도 더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재가입 주기가 단축이 되면 이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건가요? 우선 보장 내용이 더 자주 바뀌게 되고요. 그 바뀐 시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재가입 단위가 현재 15년이죠. 이거를 5년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신상품 가입자들은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또 나중에 나오는 상품일수록 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자 의료 부담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실손보험은요, 자기 부담률이 보시는 것처럼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에는 0%였는데 직전 상품 개편안이 2017년 4월에는 일부 비급여 상품에 한해서는 30%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게 자기 부담금을 얼마나 올릴지는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자기 부담률을 10%포인트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이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급여 중에서 이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고 또 비급여 의료비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걸 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 환자도 본인 돈을 급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내야 되고 비급여는 20%를 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자기 부담률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것보다 더 올리자고 하는 입장이어서 최소 금융감독원 입장만큼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 입장이 확정되면 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지금보다 2배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중 급여 자기 부담금은 40만 원, 비급여 진료비 6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지급은 급여 이 40만 원의 10%인 4만 원은 환자 본인이 내야 되고요. 비급여도 20%인 12만 원 해서 총 16만 원을 현재는 환자 본인이 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률이 10%포인트 오르게 되면 급여는 8만 원으로 2배 늘어나고 비급여는 18만 원으로 증가해서 환자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2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액이 더 늘어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이러한 실손보험 개편안은 추후 절차상 거쳐야 되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다소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규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오죽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6억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4,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전세 매물은 거의 없어 호가는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있어요.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소진되는 것 뿐이어가지고. 민간 시세 조사업체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전세 가격은 0.1% 올라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0.39%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와 송파구, 성북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영향과 사전청약 대기 수요 등이 겹치며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남은 아파트 연내 입주 물량이 10,000가구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에 신규로 출회될 매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수급 불균형으로 실제 전세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6%에 육박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 방침을 세우면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이금융권 대출까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지연 기자입니다.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지난 일주일 사이 일단 받고 보자며 신용대출 문의를 하러 온 고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좀씩 오르고 있어요. 매일 규제하게 되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심리 때문에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최고로 풀어놓으시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임원을 소집해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권고했는데 이후 3일간 신용대출이 1조 1,200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패닉 대출이 이어진 겁니다. 은행의 건전성에 대비해 폭증하는 신용대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문제는 대출 수요가 그대로라면 결국 제2금융권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늘어난 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증시 하락 여파,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 때문으로 분석돼 수요를 억제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 규제하면서 제2금융권 카드론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금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이제 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중국 화웨이의 신규 반도체 부품 구매가 사실상 전면 차단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는 미중 갈등이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날이 참 좋았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녁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20도 안팎을 보이던 서울의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서 15도에서 16도 선을 보이겠고요. 일교차도 9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서 서울과 수원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수원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6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는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과 동해안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